토크앤더시티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로 랠리를 그동안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들어가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산타랠리 이제는 끝난 건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석구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는 거침없이 랠리를 좀 보였는데 뉴욕 증시가 오늘은 좀 부진합니다. 네. 지금 구조는 네. 이제 딱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11월에 어쨌든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 뭐 그런 것들, 그다음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 다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 시작할 거야. 몇 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시장의 기대치는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막 컸어요. 그 동력으로 사실 11월 증시가 막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니까 뭔가 분위기가 약간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들은 점점 이제 꺾이고 있고 뭔가 분위기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연준은 아직 아니야. 이제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11월에 지수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연준은 여전히 신중 모드로 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1월에 우리가 올려놨던 레벨이 너무 거품이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 우리 기대하는 이제 연말에 뭐 흔히 산타랠리라고 하죠. 혹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걸 과연 증시가 이 상태로 갔다가 낙관할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식의 의구심들을 하나씩 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11월 증시 자체가 일단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네. 뭐 S&P 500 기준으로 했었을 때 5주 동안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따져보면 11.6% 올랐는데 이렇게 5주 동안 11.6% 두 자릿수로 오른 게 역사적으로도 몇 번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저도 이제 뭐 찾아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 게 최신 버전이 2020년 12월 4일.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20년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번 여름쯤에 훅 지수가 꺼졌다가 그 뒤로 이제 거침없이 올라갔던 그렇죠. 급반등을 해서 막 타올랐던 그때 그 시기에 이렇게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물론 그 전으로 가면 또 있어요. 또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몇 번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하니까 고점 부담이 슬슬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뭔가 좀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수가 확 떨어졌냐? 확 조정을 받았냐? 그건 아니죠. 네. 뭐 약보합 혹은 혼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숨고르기 장세를 맞아요.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진 건 아니라는 건 뭐냐라는 거는 여전히 이제 관망하는 심리가 있는데 다음 주가 되겠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CPI도 새로 나오고 올해 마지막 FOMC도 예정이 돼 있고 뭐 이런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확 빠지진 않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나온지를 보자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좀 과했다고 볼까요? 산타가 조기 출근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눈도 아직 안 왔는데 일단 나와 보니까 그러게요. 그냥 그래 뭐 그렇게 보여주고 뭐 미니 산타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확실한 건 지금 월가 저변에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확실히 비중으로 따져보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11월 랠리의 원동력은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연말 산타랠리로까지 이어질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이어질 거야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했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는 JP모건에서 내년 그 증시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오면서 그게 좀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식의 좀 어웨이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JP모건에서 내놨던 게 내년 그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8% 떨어질 거다. 4,200선까지 후퇴한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 시나리오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지표 자체들을 보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특이하게 가계저축에 대한 고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돈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연준이 빠른 포지셔닝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없으면 소비자들의 기대가 이렇게 높았었는데 패드가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불이치로 이제 증시가 확 조정을 받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이제 좀 약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긴 한데 올해 이제 돌이켜 보면 상반기 때 상당히 좋았잖아요. 지수 흐름이 우상향으로 랠리를 보였다가 3분기 여름 지나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확 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월부터 서서히 스멀스멀 오르더니 11월에 아주 또 뜨고 그렇죠. 12월에 지금 또 약간 밋밋하고 이러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출렁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좀 변동성이 큰 한 해였고 역사적으로 이제 뉴욕 증시의 역사적인 그런 변동성이 큰 한 해였던 다음 해에 장을 보면 조정을 받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근거들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CME 패드워치 최종 데이터 보고 왔거든요. 네. 3월부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이 더 많았습니다. 3월부터요. 지난주에 저희 짚어봤었을 때 5월부터 맞아요. 금리 인하 배팅이 많았는데 더 앞당겨진 더 거죠. 빨라졌어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도 요즘에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계속 배팅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여전히 하면서 이제 배짱인지 아니면 포커페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신중 모드인 건 분명히 맞고 최근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연설도 그렇고 오늘 혹시 그 재무장관 그 옐런 재무장관 그 발언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시장 기대치가 너무 앞서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긴축 모드에 대한 연준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 옐런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옐런이 그냥 재무장관이면 모르겠는데 하필 또 연준에 몸담았던 분이어서 그렇죠. 그분이 뭔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시장의 파급력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FOMC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그러니까 많이 지금 그 낙관론에 대한 어떤 심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12월에도 결국 연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라도 매파적이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심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기대가 크다 보면 그만큼 실망감도 커지고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표현해 주셨듯이 조기 산타가 아닌 조태 산타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더 짙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항상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받아들여졌던 그때를 보면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덜어내는 데 있어서 배드뉴스들이 항상 호재로 작용을 했단 그쵸. 말이죠. 그래서 고용이 좀 안 좋아졌어, 소비가 좀 안 좋아졌어, 오케이, 오히려 좋다. 금리 인상 끝낼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항상 지수를 올리는 동력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지 않죠. 최근에 이제 나왔던 민간 고용 지표들, 뭐 소비 관련 지표들, 뭐 CPI 지표들 다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기결되긴 하지만 지수 자체에 반영이 되는 거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어제 나왔던 이제 우리가 어제가 되겠군요. ADP 민간 고용 이거 항상 이제 저기 노동부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10.3만 개. 11월 수치가요. 근데 이게 월가 예상치가 13만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구인 고용 구인 건수를 보니까 이게 2년 6개월 정도, 2년 7개월 내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대한 구인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을 하겠다는 기업들에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고용시장 압력이 빠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빠지고 있네 이런 인식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폭도 크고 속도도 빨라지고
여기에 방금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22만 건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도 1,000건이 증가한 거고요. 약간 예상치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그럼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네,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 늘어났다 실업수당 청구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어떤 잡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시장 내에서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고 추세적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근데 이제 아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밑돌았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추세 자체가 지금 고용시장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 자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겠어요. 이제 막 뭐 미국장이 개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오늘 출발 상황 좀 볼까요? 네, 네, 실시간으로 갑자기 한번 궁금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제가 봤는데 그래도 3대 지수 소폭 오르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0.01% 다우는 S&P 500이 0.3%, 나스닥은 0.62% 상승하네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지수의 흐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요즘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미국 경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고용, 뭐 인플레 다 중요하지만 소비가 역시 성장률에 있어서 60,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 지표들을 보면 요즘에 그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디플레 징후 아니야. 디플레이션 징후까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인 거죠. 그 근거로 보는 게 최근 인플레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이제 내구재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내구재 가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가전, PC, 중고차 이런 것들은 뭐 단기로 계속 소비했다가 다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1년 이상 길게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 압력을 낮춘다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더 이제 근원 우리 물가 살펴보듯이 구조적으로 물가의 압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인플레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주도한다라고 보면 앞으로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쪽으로 확실히 가고 있어라는 시그널들을 시장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큰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뭐 전망이긴 하지만 하향 조치를 취하면서 좀 우려감이 커졌거든요.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죠. 사실 우리도 하루 정도만 영향을 좀 받았었고 그 다음 날은 사실 뭐 맞아요. 예. 사실 S&P 500이랑 피치에서는 동일하게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디스가 이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한 거잖아요. 전망을 하향한 거는 실제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뿌리 깊게 오랫동안 제기됐던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채였고 특히 지방 정부의 부채였고 지방 정부의 부채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의 모순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향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망 하향이지만 향후에 이게 실질적인 조치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추가적인 어떤 중국 경제상에서의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충격 클 것 같아요.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무디스의 영향력이 뭐 제일 큰 편이 미국 내에서는 제일 큰 편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 그 안에서 지방성 같은 정도가 부채를 버티지 못하고 사실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건 시장이 주는 충격은 상당할 거고 국채에 대한 이제 중국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이 실제로 하향된다라고 한다면 국제 그 투자금들이 중국 국채에 투자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용을 높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채 수요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중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이거는 다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최근에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1조 이안에 대한 국채 발행도 지금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정부가 차입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매년 홍수 같은 거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써라라고 이제 1조 이안을 발행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지방정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방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10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거는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행사나 건설사들에게 팔고 임대해줘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지방 정부가 그동안 재원 조달을 했었는데 이 고리가 끊기는 거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방채 같은 걸 계속 무리해서 남발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지방 정부의 이제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해결 기미가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중앙 정부가 결국 나서서 이제 국채 발행해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이 고리가 큰 어떤 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서서히 낳게 하든가. 그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디스의 시용 등급 전망 하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걸 슬며시 그냥 잠깐만 덮어놓는 느낌이긴 합니다. 증시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최고치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금값 얼마나 어디까지 오를까요? 내년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더라고요. 제가 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기관 전망 기관이라든지 투자은행에서 나온 전망치를 이제 준용해서 본다면 2,300달러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 거고.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도 요즘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오르잖아요. 요즘은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취급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일까요? 원래 이게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여겨지죠. 웃기죠, 약간. 성질을 보면 위험자산이잖아요. 투기성도 짙고 수급에 의해서 확 올랐다가 오를 때도 가속도, 떨어질 때도 가속도. 이러면 위험자산인데 역할이 지금 안전자산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금이랑 같이 움직인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참 특이한데 금이 수요가 많아질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전쟁이 났다거나 혹은 경기 침체가 아주 임박했거나 그 과정 중에 있다거나 뭐 이런 시기에 항상 금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역사가 틀리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점점 짙어지고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금 수요를 일으키는 증가시키는 뭐 기저에 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채권 금리 하향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금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길게 본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 징후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제만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닌데 여기에 그 시작이 파월이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렇죠. 파월의 이제 최근 연설이 지금 그러니까 금리의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인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사실 시장은 완화적으로 되게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금수요에 기름을 부었어요. 사실 이제 11월에 채권금리 10년물이 4.5% 아래로 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금에 대한 수요를 점점 더 이제 촉발을 시킨 거고 거기에 파월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되긴 했죠. 근데 이제 그건 일시적인 거고 구조적인 걸 보면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금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중앙은행들이 2022년부터 금 매입도 점차 늘렸어요. 원래 2021년에 금 매입을 줄였다가 보수적으로 됐다. 2022년도부터 원래 금 매입의 전통적인 왕자가 누구냐면 중국이랑 인도였잖아요. 중국, 인도가 다시 금 매입을 많이 늘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차원뿐만 아니라 소위 부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 매입도 많이 늘렸어요. 이거는 금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일단 전제하고 매입을 늘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앙은행들이나 큰 손들이 금 매입을 늘리면 특징이 뭐냐면 하반 경직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지지를 해주는군요. 얼마나 오를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유가입니다. 사실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측면에서도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될 수 있는데 국제 유가 왜 이렇게나 떨어지는 겁니까? 오늘 WTI가 70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졌잖아요. 아이러니한 거는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3일 연속, 3거래일 네. 연속 하락하는 거거든요. 희한하죠. 아, 죄송합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거거든요. 희한하죠. 이게 자발적 감산이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안에서 강제적으로 감산 안 해도 되니까 나 감산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에서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장악력이 약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떨어지는 건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그 국제 유가의 하락의 원인은 수요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디스의 중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치 하향에 대한 소식도 있기는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유가는 선물이잖아요. 6개월 후에 인도할 거를 미리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6개월 후의 전망을 보면 수요에 지금은 반응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가 밑바닥부터 살아나지 않으면, 즉 원유 많이 쓰는, 석유 많이 쓰는 운수, 제조업 이런 데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원유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산을 계속해서 추가 감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춰 본다면 이 역시도 지금 점차 전반적인 우리 매크로 환경들 중에서도 원유 가격의 하락도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그렇죠. 징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 뭐 금이나 유가나 다른 부분에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징후는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자꾸 김이 빠지는 거는 네. 모든 게 다 안 좋아지고 있어서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연준이 안 바뀌고 있지?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11월에는 연준은 바뀔 거야. 피봇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팍 이렇게 컸는데 12월 돼서 다 지표들이 다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연준에서 이제 바꿀게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안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한 번 남았단 말이죠, 이제. 그럼 12월 FOMC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점도표도 새로 나와요. 그렇죠. 경제 전망도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시장에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충족할 만큼의 변화가 12월 FOMC에서 나올까? 이제 이러면 이제 모든 증시의 방향이 새로 이제 재설계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여전히 연준이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외친다면 시장 받는 충격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대로 이제 좀 뭔가 온기가 좀 연준 내에서도 돈다. 연준의 발언에서 한층 누그러진 온화한 비둘기파적인 날갯짓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연말 산타랠리 다시 갈 수 있다. 조퇴하지 않고 다시. 조퇴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우리 증시도 지금 보면 퐁당퐁당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감한 것까지 세보니까 9거래일 연속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근데 강보합 약보합 강보합 약보합 다 이랬잖아요. 미국 지금 영향을 똑같이 지금 동기화돼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증시도 뭔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11월에 뜨거웠다가 지금 12월에 계속 이루고 있으니까 설정하는 데 있어서 12월 다음 주 빅 이벤트들은 분명히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있을 FOMC와 그리고 이 이벤트들의 지표들을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럼 평론가님은 다음 주가 아니라 내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나올 거라? 내년에 증시가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식으로 전망을 해야 돼.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뷰를 저는 정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경기 측면에서만 판단을 한다면 확실히 징후는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둔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유럽을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 건 유럽 증시 요즘 상당히 괜찮은 거 아시죠? 독일 닥스나 푸찌나 뭐 다 괜찮은데 저는 지금의 랠리가 이제 그 ECB가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이 기대감들이 지금 다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물 경기 지표가 유럽이 되게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유럽의 그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아시겠지만 성장률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임박한 상황인 거고 제조업 경기들 이런 것들 다 안 좋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증시 랠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고요. 내년 초 되면 이런 실물 경기에 대한 반영을 하게 될 거예요, 증시에. 그럼 미국도 만약에 연준이 어떤 피봇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기들이 다 소비 지표도 그렇고 인플레도 그렇고 빠르게 꺾여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증시도 거기에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유럽까지 저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금리를 유럽과 미국 인하할지. 증시는 어느 정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중국 경기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나야 한국 경기도 좋아지죠. 최근에 우리 수출 지표 개선됐잖아요. 환율도 요즘 또 오르긴 하던데. 그래도 1,200원대로 내려갔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괜찮은 시기를 맞았거든요. 미국이 여기서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어떤 환경을 좀 바꿔준다면 우리로서도 굉장히 해피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마쳐도 되죠? 네, 마치도록 더 할 하겠습니다. 말 없습니다. 평론가님 보내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